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꼭 읽어야 될 책, 킹스북. 오늘은 그 축적의 시간, 그리고 축적의 길, 이 두 권의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뉴스에서 이 대표 저자 이정동 교수를 청와대에서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들었다는 언급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 책이 559쪽이 되고 또 284쪽이니까 보기가 쉽지가 않죠. 앞으로 이 편을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잘 요약을 해서 또 먹기 좋게 이해하기 좋도록 계속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 책의 대표 저자 이정동 교수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요. 현재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기술경영 경제정책 전공입니다.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또 기업경영학회 회장을 지낸 분이고요. 현재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산업정책의 대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제가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이 뒤에 축적의 길 책이 사실 앞에 축적의 시간의 개정정보판에 해당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적의 시간은요, 부제가 Made in Korea, 새로운 도적을 시작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축적의 길은 Made in Korea, 새로운 도전, 부제도 비슷합니다. 근데 앞에 책은 500여 페이지의 두꺼운 책인데 여기는 이정동 교수가 앞에 서문을 쓰고 요약을 하고 있고요. 뒤에는 서울대 공대 26명의 각 분야의 전공 교수들이 인터뷰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조선업의 현황 또는 화학공업의 현황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그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축적의 길은 이제 이정동 교수 단독 저서인데요. 앞에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기식으로 풀이하면서 내용을 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전에 서울대 산업공학과 같은 과 교수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W 이론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면우 교수의 책이 1992년에 그때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W 이론을 만들자라고 하는 요지는요, 기존의 이제 X 이론, Y 이론, Z 이론을 넘어서 우리 한국인의 특별한 W 이론을 만들자 요지였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X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미국식이죠. 서구식. 그러니까 인간을 기본적으로 어떤 성학설에 기반을 해서 여러 가지 규제와 틀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자라고 하는 게 이제 X 이론, 조직 이론이라고 한다면요. Y 이론은 지금 좀 더 성선설에 기반해서 여러분 일본 시스템을 보시면 알죠. 계속 그 한 가족처럼 계속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가 열심히 충성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면 이면우 교수의 W 이론은 우리 한국인의 특성에 맞춰서 한국인들은 한번 신바람이 나면 정말 날새미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직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요지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같은 과 교수가 정말 25, 6년 만에 우리 사회에 큰 의미가 있는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축적의 시간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 경제가 지금 계속 성장이 정체가 되고 있고 고용의 질이 악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사회 분위기가 점점 불안하고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미래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냥 대학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 정말 이론과 현장을 모두 다 아는 각 분야의 26명의 서울공대 교수님들과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한국 경제의 위기는 일시적이거나 순환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추세적이고 구조적이다. 미시적으로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거시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면요. 60년대에는 10% 이상이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 6%, 최근에는 5%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도 7, 80년대는 우리가 9%, 10% 됐잖아요.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뭐 3%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근에는 올해는 지금 2%대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외부적 환경의 도전과 내부적 환경의 여건의 도전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구조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뉴노멀로 새로운 정상으로 지금 정착이 되고 있다. 옛날처럼 뭐 급격한 성장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또 거기에 중국이 점점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고 또 일본이 부활하고 있는 게 우리 이웃의 현실입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는요, 지금 점점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투자 성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내외부 환경이 앞으로 크게 반전되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우리의 주어진 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국의 대응을 살펴보면 지금 미국은 지난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그걸 리쇼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옵쇼링은 외부에 이제 하청을 주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 값싼 임금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는 거라면 리쇼링은 다시 이제 제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기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본격화되고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실제로 작년인가요? 2017년에 KBS에서는 미국의 부활, 뭐 제조업 르네상스 이런 제목의 KBS 스페셜을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하여튼 제조업과 최근에 ICT를 결합을 해서 혁신 역량을 제고시켜서 정말로 비용을 줄여가지고 다시 제조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있다는 것이고요. 독일은 아시다시피 독일도 역시 제조업에 ICT를 결합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약간 차이라면 독일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제조업에다가 ICT를 결합하는 거라면 아까 말한 미국은 또 ICT가 강국이기 때문에 ICT에다가 제조업을 결합하는 그런 순서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독일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모노츠쿠리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물건을 만드는데 어떤 혼을 담는 정말로 최상의 품질을 그런 제품을 만든다고 하는 정신인데요. 그리고 그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런 모노츠쿠리 운동을 통해서 생산과 서비스를 통합을 하는, 그래서 융합적 제조업이라고 하는 그런 대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뭐 유명한 중국 제조 2025.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서 그 중국이 2025년까지는 제조 강국의 대열에 진입한다. 미국, 뭐 영국, 프랑스, 한국, 뭐 이런 주요국의 제조 강국의 대열에 진입한다. 그래서 지금 2025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막 각 첨단 산업들을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해가지고 베낀다 할지 또는 뺏어온다 할지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2025의 장기적인 목표를 보면 2035년까지는 제조 강국의 중급 수준으로 올라가고 2045년에는 세계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제조 2025는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에 많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9대 과제, 10대 전략, 5대 중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9대 과제의 대부분이 제조업의 기초 역량을 강화한다. 국제화 수준을 제고한다. IT와 융합한다. 이런 것들이고요. 10대 전략 산업을 보면 대개 이제 최첨단, 뭐 항공, 우주, 고정밀 제어, 뭐 AI부터 뭐 신소재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우리를 뒤쫓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산업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경제 부흥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공통적으로 국가 전체의 어떤 미래 청사진을 슬로건을 내세워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의 현재 산업은 어떤가? 저자 이정돈 교수는 또
서울대 산업공학과의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산업을 지배하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것들이 뭐냐? 뭐 생산활동은 그냥 궤도적으로 아웃소싱하고 우리는 고부가가치 지식노동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첨단 특허 하나나 세계적인 논문 한 편이 10,000명을 먹어 살린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뭐 돈 주고 M&A를 하거나 해서 필요한 경험과 지식은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대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우리 산업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우리 가장 그 문제의 공통 원인이 뭐냐?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바로 창조적 개념 설계 역량이 없다. 이 개념 설계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아는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은 여러 뭐 관련된 기술들이 다 널려 있었죠. 그걸 하나로 모아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또 그 아이폰 안에 뭐 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그 개념 설계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최초의 설계도를 그려내는 역량을 개념 설계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 모방적 실행 역량은 좋았다. 그래서 따라잡기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도 지금 롯데타워가 있고 세계적인 초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웬만한 나라 뭐 두바이랄지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초고층 빌딩 우리 기술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고층 빌딩을 짓는 개념 설계 역량은 풍향이랄지 지진이랄지 여러 것들을 고려를 해서 처음에 그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개념 설계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설계대로 짓는 것은 실행 역량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설계 역량대로 이것이 바로 실제 이윤율이 30% 40% 되는데 실행 역량은 사실 이윤율이 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개념 설계하는 그 설계도에 어떤 제품을 쓰라고 되게 다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 다른 제품을 갖다가 쓰면은 나중에 그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뭐 나중에 설계 변경을 한다 그래도 오히려 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별로 수익성이 안 남는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 설계 역량은 금방 되는 게 아니다. 정말 오랜 축적된 경험이 없이는 생기지 않는다.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쌓아야 된다. M&A 한다고 해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M&A에서 그 회사를 사더라도 그 회사의 인재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깡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그동안 산업 발전 모델은 이런 그 숙성된 경험 축적보다 빠른 벤치마킹에 우선해 왔다.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 산업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잣대가 바로 이런 축적된 경험 지식이 있냐 없냐 이렇게 달려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축적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 비법이 뭐냐? 이 선진국들은 오랜 산업화 기간 동안에 그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이지 않게 쌓여 있다는 거죠. 또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 시간을 공간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많은 오랜 시간 동안의 시행착오를 중국은 워낙 땅이 넓으니까 동시에 여러 군데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시간을 단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서울대 공대 분들은 기업 경영 차원, 그 다음에 대학 교육의 변화 차원,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 차원, 또 사회 인식의 변화, 이런 여러 측면에서 대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원문을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책을 보셔도 됩니다만은 이 후편에 이어지는 축적의 길, 이 책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정동 교수는 이제 본인의 독자적인 책, 이 축적의 길에서 방금 앞에 얘기한 것들을 자기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정동 교수는, 그 산업의 역사를 보니까 기적은 없더라는 거죠. 반드시 선진국은 선진국다운 이유가 있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한강의 기적도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바로 우리 정부 정책을 제대로 방향을 세웠고 우리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교육에 투자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이룬 것이지 남들이 보기에는 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절대 현장에서는 기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축적 과정의 필연적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이 교수는 우리 산업을 지금 로켓에 비유를 하면은요, 1단 엔진을 치다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1단 로켓은 아직 분리가 제대로 안 되고 2단의 점화가 실패했다. 지금 팍 올라치다가 지금 어정쩡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추락을 하겠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이 책에서도 개념 설계 역량인데, 이것은 회사 차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개념 설계 국가가 있고 그 대신에 그냥 실행 능력, 실행 역량 회사, 실행 역량 국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개념 설계 국가라고 하면은 아마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나라들이겠죠. 세계적 표준을 만드는 나라들, 또 그걸 열심히 따라가서 하는 나라들은 실행 국가겠죠. 그래서 중요한 또 비유가 있는데요. 이 톱날이 무뎌져 가지고 이게 신통치 않으면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고 톱날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비유죠. 네. 지금 우리 상황이, 우리 경제 체질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면서도 왜 별다른 변화가 없었을까?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 경제 산업에 5가지 착각이 있다. 또 앞에 반복이 됩니다. 부족한 개념 설계 역량은 사오면 된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가 없어서 문제다. 생산은 개도국에서 하고 개념 설계는 우리가 하면 된다. 천재가 나오면 우리가 그걸 어디서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만 하면 된다. 중국은 우리 생산 공장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 놓고 보면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행착오의 경험을 담은 그런 고수들을 키워야 된다. 아이디어는 흔하다.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스케일업 역량이다. 또 그런 그 시행착오를 뒷받침할 우리 제조업의 현장 그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또 그런 이 고독한 천재를 기대하기보다 우리 사회적 축적의 분위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또 중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축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고수를 키워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레이프에서 생활의 달인이 있잖아요. 근데 생활의 달인은 아주 정말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그런 숙달된 분들이 많이 얘가 나오는데, 이 생활의 달인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생활의 달인은 하나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지만 개념 설계 디자인에는 차별성을 추구한다. 남다른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생활의 달인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형식지지만은 개념 설계 역량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노하우, 이런 암묵지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산업은요, 처음에 암묵지가 산업시대에 와서는 형식지가 되었고 했는데, 지금 점점 더 이제 고품질로 갈 경우에는 다시 그 장인의 암묵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태리의 유명한 디자이너나 그 명품 백을 만들더라도 결국에는 처음에는 공장에서 많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장인 하나하나의 암묵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공장을 통해서 자본집약적으로 됐지만 지금은 다시 또 노동집약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장인들의 능력이 다시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점점 산업이 고도화되는 시기에는 그런 장인의 고수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사기 어렵다. 정말 그런 시행착오를
그런 흉터를 온몸에 간직한 고수의 힘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우리 한 방에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이 애플스의 논쟁을 예를 듭니다. 아까 그 아이폰 예를 들었잖아요. 아이폰은 많은 기존의 것들을 그 기술들을 갖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애플이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애플이 오히려 그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창조적 혁신이고 개념설계 역량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독일의 기업 SAP 하나라고 있는데요. 하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 이름인데요. 이 하나도 실은 개발자가 서울대 공대랍니다. 그런데 서울대 공대는 결국 그걸 싸게 팔았는데 지금 독일은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거죠. 한 10년 이상의 그거를 점점 보완하고 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3M의 그 포스트잇 있잖아요. 사진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제품화 되기까지는 한 10년 이상의 스케일업 역량을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어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그걸 검증하는 과정인데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예가 인디언 기우제입니다. 인디언 기우제는 아다시피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비가 오기 때문에 기우제는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 생산에 있어서도 정말로 그런 끈기와 지속적인 노력, 스케일업 과정을 버틸 수 있느냐 그런 집요한 버팀이 중요하지 아이디어 하나 번뜩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또 이런 시행착오를 뒷받침할 제조업 현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조업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의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혁신의 모태는 제조업이다. 제조업이 없이 혁신 역량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미국이 그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라는 거죠. 제조업이 없이는 다른 그 IT 산업도 또는 서비스업도 새로운 그 산업의 창조력도 어렵다는 거죠. 그 일본의 2002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다나카 고이치라고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도 없는 평사원인데 정말로 그 시마즈 제작소 그 회사에서 자기 일에 몰두하는 장인의 하나 예가 됩니다. 이 사람도 정말 현장에서 그 혁신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노벨 화학상까지 받은 예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논문 한 편 대단한 천재가 사회를 먹어 살릴 거라고 하는데 재밌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라위인가요? 아프리카의 그 윌리엄 칸칸바하고 미국의 일론 머스크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윌리엄 칸칸바는 아프리카에서 자기 혼자 노력을 통해서 저렇게 풍차 같은 걸 만들어서 폐품을 모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노력이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미 지금 우주선을 지금 스페이스 셔틀 그 우주선을 왕복하는 프로젝트 또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자동차의 혁신을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혁신은 맞는데 그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수준에서는 전기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혁신이었지만 고수들끼리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정말 최첨단에 앞서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축적된 사회 환경, 여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땅 파서 반드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다. 주변의 여건들 속에서 새로운 조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구텐베르크 활자 아시죠? 우리가 금속 활자를 세계 최초의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전에 만들었다고 하지만 왜 우리는 그것을 산업화하지 못했느냐? 당시에 구텐베르크는요, 당시에 활판 압착 기술이 유럽에 있었고요. 포도주 만드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금속 가공 기술이 뒷받침이 됐고, 또 쓸 수 있는 종이가 공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구텐베르크가 그 활자 혁명을 일으켰다. 우리는 200년 전에 만들었지만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동영상 기술은 벌써 10년, 20년 전에 나왔죠. 그렇지만 지금 가능한 이유는 여러
그 관련 기술들이 이제야 조합이 됐기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밑에 제가 그 곰탕 끓이는 그림을 하나 넣습니다만은 혁신적 개념 설계라는 것은 그런 여러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 선진국에서 탄생한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말 맛있는 진짜 곰국은 꾸준히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로 정직하게 오랫동안 삶아야 나오는 것이지 그냥 장난쳐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경쟁력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된다. 놀라운 사실은요, 2015년에 샌프란시스코 고속철도 사업을 중국이 수주를 했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우리 한국이나 독일, 또 일본, 그 신칸센, 또 프랑스 다 유명한데 다 제치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이 바로 제일 기술이나 역량이 좋았겠죠. 중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티벳까지 가는 칭창철도를 그때 몇 년이죠? 오래됐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가봤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0년쯤인가 제가 그 기차를 타고 갔거든요. 그 칭창철도는요, 북경에서부터 만 이틀을 그 티벳까지 가는데요. 고도가 4,000m 넘는 곳까지 철도가 나 있고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그런 것들을 다 견딜 수 있는 고속철도를 만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중국은 남들이 몇십 년 동안의 그런 그 기술 축적의 시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이런 혁신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알다시피 엄청난 그 내수 시장의 접근권을 그 지렛대로 해가지고 외국 기업과 합작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그 기술을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 또 해외 인재들을 엄청나게 100인 계획, 1000인 계획, 만인 계획을 통해서 영입을 하고 있고요. 195 전략이라고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을 영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연봉의 9배를 5년간 주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불러들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을 이끌고 있는 바이두, 하웨이, 또 샤오미 회장들이 다 해외 인재 영입 케이스로 중국을 들어가서 지금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은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을 보장을 하면서 이런 산업들을 뒷받침한다는 것이죠. 100년 계획, 50년 계획, 5년 계획 이런 식으로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개념 설계에 도전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다시피 우리 현대자동차, 그 포니를 1980년대 초에 생산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엔진을 만드는 과정까지 10년 동안 324개의 테스트 엔진을 거쳐가지고 우리 걸로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도 80년대 초부터 한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그 세계 선두의 첨단의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진에 나오죠.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수주의 대부분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그런 개념 설계에 도전했다고 하십니다. 우리 이동통신도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축적 지향의 조직,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선진국의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정돈 교수는 4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고수의 시대, 또 스몰 베팅 스케일업 전략, 위험 공유 사회, 축적 지향의 리더십,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축적의 형태는 정말 고수를 대접하는 각 분야에서 그런 고수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우리가 CEO, CFO, CIO 여러 말이 있는데 CTO가 필요하다. 최고의 인재 책임자가 필요하다. 그런 고수들을 길러내고 영입을 하는 그런 경영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아니고 평생 학습으로 가야 된다. 순환 보직이 아니고 정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회사나 나라가 돼야 된다. 고수나 괴짜 덕후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얘기합니다. 스몰 베팅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빨리빨리 한다고 하는 것이 꾸준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꾸준한 아이디어, 꾸준히 장기적으로 조그만 그 기술이지만 그것을 계속 혁신해 나가는 그런 도전적인 시도들이 쌓여서 이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식으로 선택과 집중, 그래 빅베팅한다 말이야. 또는 신성장 동력을 집중한다.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남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말 여러 분야에서 작은 스케일로 집중적으로 그걸 연구 개발하면서 그 실력들을 쌓아 나가야지 진짜 그게 혁신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요,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런 시행착오를, 그런 위험을 공유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시행착오 경험은 공유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옆에서 누가 어떤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자산이고 그 비용을 절약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 경험은 공공재다. 그래서 사회가 그런 것들을 다 위험을 분산하고 또 그 리스크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는요, 그런 시행착오를 장려하고 또 포용하는 문화, 특히 혁신의 리더라고 하면은, 리더의 혁신의 요건은 뭐냐면 그런 시행착오를 품어주는 리더라는 거죠. 거기서 뭔가 혁신이 나오지, 시행착오 한다고 그냥 잘라버리고 그러면 혁신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부터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래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책의 두 권의 책을 요약을 했고요. 조금 제 생각을 덧붙이겠습니다. 바로 동아일보 지난주에 10월 24일자 기사입니다. 10월 18일 날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의 그 토론회, 한국경제의 진로라고 하는 토론회를 전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 정덕구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산자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세미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에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형 복합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찟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고 지금 그에 따라서 많은 신흥국들이 금융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동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유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뭐 최저임금이랄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자영업자와 한계 기업이 점점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점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내년에 우리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은행 부행장을 지낸, 또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낸 김동원 고려대 초빙 교수는 그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중국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내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1.6% 하락한다. 이건 이제 IMF 분석인데요. 중국 경제가 1% 하락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5%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또는 신냉전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우리 경제도 지금 동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 신치영 경제부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정책 논쟁으로 시간을 날려버렸다. 정말 최근까지 경기가 좋을 때 혁신과 구조개혁으로 기초 체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규제 완화와 혁신 성장, 경제 구조개혁은 말잔치에 그친다. 당장 시작해도 위험을 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아까 우리가 이 책에서 강조한 대로 혁신적인 리더십, 기업 경영자가 정말로 기업가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기업인들이 지금 다 기가 주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기업인들이 다 지금 뭐 갑질이네, 부정부패네, 뭘 해가지고 지금 뭐 대기업들을 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업가들이 지금 신바람이 날 수가 없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찾기가 어렵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 앞에 책에 많은 지적들이 저는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선도 산업, 이른바 신성장 동력을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정돈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 기술 신성장 동력 아무리 나열해도 정말 각 분야의 고수들을 키우지 않으면은 남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사람을 키워야지 기술만 뒤쫓아가지고는 우리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이런 이정돈 교수의 비유를 제가 그대로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경제가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여건들은 많이 안 좋습니다. 안쪽으로도 국내 경제 환경도 그렇고 외부 환경도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이 좀 답답한데요. 하여튼 경제 당국자들 정말 더 분발해 주시고 우리 현장의 기업가 사장님들 정말 응원합니다. 저는 기업가들이야말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은요, 일단 돈 벌어주고요, 국부를 늘려주고 또 세금 많이 내고 또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기업가들은 다 훈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가 정신을 죽이고 자꾸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분위기는 정말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의 원문은 저의 그 블로그에 올려놓겠습니다. 언제든지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일일이 찾지 않더라도 새로운 내용이 올라가면 바로 문자로 안내가 된답니다. 이렇게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